비전 포럼에서 한일 비전 시민 아카데미를 만든 이유는 지금 한일 관계가 잃어버린 10년입니다. 2012년 중반부터 이제 계속 나빠지기 시작해서 뭐 일시 조금 호전 기미를 보인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계속 내리막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나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졌고 또 뭐 아마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것도 뭐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그게 대번 드러납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일본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일본 사회 뭐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되짚어 보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떨어진 일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한일 비전 포럼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에서 2019년에 일본에서 통상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관계가 아주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노재팬,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렇게 굉장히 나빠졌고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라도 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되살릴 수 없을까 해서 비전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연구 내지는 또 이제 관여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사업가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또는 전직 관료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모여서 한일 관계를 한번 되짚어보고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비전 포럼을 만들어서 회합을 가지고 그것을 중앙일보에서 그 회의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일 관계에 일정한 좋은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또 일본에도 전파가 돼서 일본 내에서도 한일 비전 포럼을 통한 한국 사회 내에서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한일 비전 포럼은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하겠습니다만 새 정부의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또 좋은 제안도 하는 그러한 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0번 우리 사회에 이 한일 관계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 문화 또는 안보 뭐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그 권위를 가지신 분들을 이 강사로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한일 관계에 관한 담론을 공유하는 그러한 장이 한일 비전 시민 아카데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시작 강연을 맡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우리 안정호 팀장이 소개해 드렸듯이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36년간 외교관 했고 마지막에 이제 2011년부터 13년 주일 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무부에 좀 일찍 들어가서 시험이 일찍 됐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서 75년에 일본에 한 달간 국제 학생회의에 참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75년이면 우리가 아마 이제 이 경제발전 단계에서 테이크오프 단계를 끝내고 중화학 산업으로 이제 막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학생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교육부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꼭 4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 이제 7개국이 참여하는 일본 학생협회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갔었는데 정말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 75년에 당시에 이제 시모노세키에 이제 부관 페리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후쿠오카, 히로시마, 그다음에 오사카, 교토, 나고야, 도쿄, 센다이까지 한 달간 이제 그 각 지부를 돌면서 이제 학생회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일본에 대한 인상은 아마 지금 개도국 그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한국에 와서 받는 그런 일종의 컬처 쇼크 비슷한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당시 뭐 경제가 막 도쿄올림픽이 64년이었고 75년 되면은 벌써 오염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 주제가 The Paradox of Modernization, 결국 폴루션 문제를 다루는 회의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예 산업, 중화학 산업이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염 문제는 뭐 그렇게 오염보다는 성장. 그러니까 그 차이가 당시에 한일 간의 차이였는데 요즘 보면은 1인당 GDP 면에서 아마 올해 1인당 개인 소득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됩니다. 물가를 반영한 PPP 기준으로 하면 이미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정말 요새 보면 한일 간 관계는 금속지감이 있습니다. 65년에 국교 정상화를 했을 때 1인당 개인 소득 차가 9분의 1이었습니다. 그거를 다 따라잡고 우리가 같아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뭐 성장이 거꾸로 가지 않는 한은 아마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우리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좀 더 높습니다. 다만 이제 잠재 성장률이 우리도 이제 거의 최근에 올해 0%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1%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 왔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제 발전을 위한 뭐 그러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리고선 제가 76년에 외교부에 들어가 가지고 83년부터 85년간 게이오 대학교하고 동경대학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6, 7, 8 동경에서 근무한 뒤에 돌아와서 93년에서 5년까지 일본 과장을 했고, 그러고서는 일본하고는 별로 연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1년에서 13년까지 주일대사를 함으로 해서 제가 일본과 아주 끈끈한 연을 맺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선조가 신숙주 선생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신숙주 선생이 고령신가의 8대 조입니다. 8대인데 제가 27대고 그래서 신숙주 선생이 중시조인데, 그래서 자손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신숙주 선생은 당시 일본을
방문을 하고 책을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해동제국기라는 책이 원래 신숙지 선생이 언어에 굉장히 재주가 있어가지고 만주어도 했고 몽골어도 했고 물론 뭐 중국어야 당연하고요. 그리고 일본어도 했고 해서 그 언어에 관한 책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민정 창제할 때 거기 이제 집현전 학자로서 참여를 했고 그 해동제국기에 처음으로 지금의 북해도가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조선시대의 대일외교의 지침서 비슷한 게 해동제국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는 한일 관계가 잘 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고 또 전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강 50분에서 6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 8시 반까지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코멘트도 좋고 질문도 하시고 해서 거기에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해가 많았는데 최근에 10년간은 그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그런 오해나 무지, 편견 뭐 이런 것들이 더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보면은 역사 화해가 아직까지 한일 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뢰가 부족하죠. 그리고 한국 사회 내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반일 감정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사실은 전후 한일 관계사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사로 인해 가지고 전부 부정적인 얘기들만이 우리 사회나 또 우리 교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은 서로 비슷합니다. 사실 제3국에 나가서 한일 양국을 보면 거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부를 뜯어보면 유사하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결국은 비슷하니까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한국인도 그렇고 일본인도 그렇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언론이나 뭐 언론은 조금 요즘은 많이 낮았습니다. 뭐 1990년대, 2000년대는 아주 심했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 반일 감정도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었고 그것이 SNS가 이제 등장하면서 소셜 서비스 네트워크이죠. 그게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이게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일본에 관한 일이 벌어지면 대강 한 달 내지 2달 걸려서 일본사에 전파가 됩니다. 요즘은 당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이런 데는 바로 일본어로 해서 기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일본 야후재팬에서 그걸 픽업해가지고 야후재팬 기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냥 우리와 동시에 아는 겁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본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 하면 뭐 바로 일본 사람들도 압니다. 그것이 제가 일본을 처음 시작했던 1980년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오해나 편견이 더 강화되는 그러한 속성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한일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소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상호 한일 간에는 굉장히
경제의식이 강합니다. 특히 우리는 일본이 뭐 어떻게 하느냐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본은 그래도 조금 더 우리보다는 덜 신경을 쓰는 데 비해서 우리는 하여튼 일본을 따라잡아야겠다, 일본을 넘어서야겠다라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식민 지배를 받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겠죠. 그런 것이 이제 강하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양국 사회에서 정보가 곡해되는 것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각 사회에서의 오해와 편견 무지를 양국 정치권이 이용합니다. 한국에서는 반일, 일본에서는 혐한,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뭐 그건 보수나 진보나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나 편견이나 무지를 해소할 그러한 기회와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이 돼서 한일 간에 서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오해가 많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을 보는 시각이 오해가 많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객관적이지 못하면요. 그거에 대한 처방, 대처도 제대로 된 효과적인 대처나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떨어지는 거죠. 오해를 하고 일본을 그러니까 일종의 악으로 보는 성향이 높아지면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편향된 시각이 이제 늘어나면서 대일 여론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 이해, 인식, 기대, 신뢰의 갭이 확대됩니다. 지난 10년간의 이러한 이해, 인식, 기대, 신뢰 면에서의 한일 간의 갭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건 여론조사에 보면은 바로 그 추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호 호감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대각 한 30% 정도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주일대사 할 때 2011년이 가장 좋았던 때가 63%입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주요국의 호감도 조사를 합니다. 매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약 30%, 최근에 30%가 떨어졌습니다. 대개 한때 30% 초반까지 왔다가 최근에는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63%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대강 30%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 30%는 우리가 1965년 국교 수립을 하고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일 관계가 시작돼서 쌓은 그게 30%입니다. 그거 다 날려먹은 겁니다. 10년 동안.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쌓기는 어렵지만 날려버리는 건 금방입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제가 이 오해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과거사 관련된 케이스 몇 개를 이렇게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한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식민 지배의 법적 성격입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를 불법 부당이라고 보고 일본은 합법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년 국교 정상을 하면서 유일하게 시인나 외상이 김포공항에서 유감이었다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 밑바닥에 깔린 건 뭐냐?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했다라는 인식이 당시만 해도 일본 사회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초반에 교과서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근린 조항이라는 게 이제 설정이 돼가지고 일본의 교과서를 만들 때 근린
국가들, 즉 한국이나 중국의 이 우려 사항을 고려해서 교과서를 만들기로 그때 이제 된 거죠. 그리고서는 80년대는 굉장히 망언이 많았습니다. 뭐 후지온 문부상 망언도 있었고 뭐 여러 하여튼 망언이 있어가지고 후지온 문부상은 결국 해임을 당했습니다. 나가사키 총리가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합법 정당에서 합법 부당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1993년에 고노담하고 1995년에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사회당 당수이자 총리의 무라야마 다마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한일 간의 이제 이 식민 지배의 그 성격을 둘러싼 그러한 이 다툼의 과정에서 일본이 정당에서 부당까지는 갔어요. 그렇지만 합법에서 불법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돼 있는가? 왜냐하면 일본은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고 천황제를 존속할 조건으로 이 무조건 항복을 했고, 그리고서는 1945년부터 1951년까지 미군의 점령 통치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강화조약이라는 건 평화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전쟁 상태가 종료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보면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d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 of 이게 이제 Port Hamilton and Daejeon. 이게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입니다. 여기에 독도가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못 들어갔죠. 7번 교섭을 했는데 5차 초안까지는 들어갔다가 6차 초안에 미국 고문관이 바꿔가지고 안 들어갔다가 7차 때 영연방 국가들이 그거는 빼자 해서 빠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한테 뭐냐? Independence of Korea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얘기의 반증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 우리는 헌법에 1919년부터 임시정부에 그걸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정부는 없었지만 국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식민지배는 불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65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일 기본조약 65년에 기본조약을 만들 때 2조에 그 무효, 이미 무효라는 아주 그 일본말로 여기 뭐 일본말 많이 잘 아시니까 다마구시 1호의 그 절충을 해서 그 어려움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 한국대로 해석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해석하는 걸로 해서 그냥 그건 덮어두는 겁니다. 그게 1965년 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국제사회는 특히 연합국은 한국이 45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65년, 그러니까 이 국교교섭이요 14년간에 7번 교섭을 해서 타결이 됩니다. 5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전쟁 후에 시작을 해서 65년에 타결이 되는데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섭한 것은 한국 사례밖에 없습니다. 통상은 식민 모국과 식민지 독립국 간의 소위 승계협정, Devolution Agreement라는 걸 맺어서 거기에 식민 모국과 식민지로서 독립하는 국가 간의 권리 의무의 승계 여부를 명확히 규정을 합니다. 빚은 어떻게 적어되고 그 다음에 조약은 어떻게 승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디볼루션 어그리먼트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1965년 기본조약과 부속 4개 협정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이제 겨우 되는 겁니다. 14년이 걸린 건 대한민국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만큼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강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일반 민법에서도 불법이면 어떻게 됩니까? 배상을 해줘야 되죠.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합법이었다.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구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상계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5년 협정이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만 우리한테 당해왔던 건 뭐냐? 미군이 우리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3년간 점령을 하고 48년에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 독립을 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청구권은 미군이 몰수를 해서 한국 정부에 줬어요. 48년 제정협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줬어요. 그 준 것이 여기 보면 여기 일본은 미국 군정당국이 일본과 일본 국민의 재산에 관해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48년 제정협정에 의해서 한국 내에 있던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 청구권 이런 거 일체를 점령당국이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 정부에 준 겁니다. 그래서 적산가옥 해갖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점령당국이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건 뭐예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만 남은 겁니다. 그거를 정산한 게 1965년 협정에서 소위 김오이라 메모에 의해서 8억 불입니다. 3억 불 무상, 2억 불 유상, 3억 불 뱅크론, 상업차관이죠. 토탈 8억 불에 의해서 일괄 타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강제징용 문제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연관이 돼 있고 제한 원폭 피해자 문제도 연관이 돼 있고 사할린에 있던 제4할린 한인 문제도 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한일 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보통은요 조약을 맺을 때 우리 A국과 B국이 맺으면 AB 국가의 공용어 플러스 영어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일 간에는 영어만 했습니다. 한국어는 번역입니다. 일본어도 번역입니다. 즉 정보는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영어만 갖고 해석해야지 되죠. 그래서 싸움 끝에 한일 간에 already null and voi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1910년 이전에 그러니까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영어로 얘기하면 억시머론이에요. 일종의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 null and void라는 거는
처음부터 ab initio null and void입니다. 그게 맞는데 already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already를 따고 우리는 null and void를 따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소위 일종의 agreement to disagree, 이견 합의라고 하죠. 그렇게 봉합을 하고 넘어간 겁니다. 이거를 2012년에 대법원에서 김노환 대법관이 민사일부에서 다시 판도라의 박스를 열은 겁니다. 왜? 식민지배 불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해석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한국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거기서는 이제 김노환 대법관이 전에는 전부 다 그거 각하했습니다. 그거를 판결을 뒤집으니까 파기환송을 하니까 쭉 가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요즘 원래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법 적폐라고 했던 그게 이 건과 관련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거를 그대로 김노환 대법관의 판결이 그대로 이제 파기환송돼서 다시 1심, 2심 와서 다시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면 한일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과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건 사법 적폐다 해가지고서는 지금도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배경은 이렇게 외교적으로 타협을 한 걸 사법적으로 판결을 하다 보니까 사법은 뭡니까? 통상 옳은 것과 그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이 없죠. 대부분이. 물론 이제 사법 판결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대법원 판사였더라면 그것이 미칠 외교적인 파장을 고려 다 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해요. 선진국들은. 해가지고 일종의 화해 공모를 했더라면 피해자들과 그러니까 저 원고죠. 원고인 피해자와 그러니까 피고인 일본 기업 간에 어떤 타협의 소지를 줘가지고 했었더라면 훨씬 더 그 건을 그렇게 해결하고 그럼 그게 이제 선례가 돼서 나머지 지금 현재 약 1000명 정도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해봐야 1억씩 해봐야 1000억입니다. 근데 그 1000억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이고 지금 아직도 제가 보기엔 신정부가 들어서서도 그렇게 쉽게 앞으로 나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피해자들도 여러 의견이 다르고 피해자 지원단체 다르고 또 이제 지금은 여당이지만 야당이 되잖아요. 야당은 또 172석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은 뭐냐? 대법원에서 조금 더 그런 어떤 외교적인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원래는 통상 사법적 자제라고 합니다. Judicial Restraint를 행사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Judicial Activism, 사법 적극주의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외교적인 파장이 본격한 게 2018년 10월 30일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더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출발은 이런 데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안 했으면은 제가 보기에 65년 국회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한일 간의 입장차가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그거를 저런 형태로 해서 영어로 하면 paper over. 그러니까 덮고 지나간 겁니다. 미래에 맡겨두고 미래에 모르죠. 이제 옛날에 노예제도가 당시에는 합법이었습니다. 노예 폐지가 일어나면서 불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배도 어느 날 21세기의 어느 시점에 식민지 잘못됐다. 불법이다.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식민지를 지배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지금의 다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그 나라들이 그걸 인정할 유인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죠. 최근에는 뭐 한국은 늘 그래왔고, 최근에 이제 그런 걸 제기하는 게 인도, 카리브 국가가 영국에 대해서 하고 있고, 케냐가 했고, 그 다음에 나미비아가 옛날에 독일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독일 1차 세계대전 지니까 그것이 이제 영국에게 나중에 넘어간 거죠. 근데 그 나미비아가 독일 식민지 시절에 일종의 제노사이드를 했습니다. 집단 살해를 했습니다. 그걸 최근에 독일이 그냥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한 것보다 훨씬 늦게 한 겁니다. 우린 그런 거 잘 모르죠. 독일이 뭐 일본보다 사과 먼저 했다? 그거는요, 유태인 학살에 대한 사과입니다. 우리가 그건 구분해야지 됩니다.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한 게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국제사회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거하고는 갭이 있다는 거. 이런 점은 우리가 감안을 해가면서 이 과거사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가서 우리가 호소할 때 힘이 없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이 소위 클레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 권리, 이익, 그리고 settle completely and finally,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라는 게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고,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65년에 8억 불을 받아왔는데 그게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갖고 당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우리는 경제개발 자금으로 썼어요. 딴 나라들은 무슨 광장 만들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광장, 무슨 기념물 만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제 식민 통치 피해자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피 묻은 돈이죠. 그 돈 가지고 경제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만든 거, 그 다음에 소양강댐, 고속도로, 우리가 저거 하는 지금 김포가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 돈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경제개발에 쓰다 보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피해자들, 실제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강제 동원됐다거나 또는 일본에 대해서 우편자금을 가지고 있거나 일본에 대해서 임금이 남아 있거나, 그럼 증서가 있으면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전체 돈으로 일본으로부터 8억 불을 받아오고 개인한테는 안 나눠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970년에 두 번에 걸쳐서 70년대 특별법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 당시 돈으로 9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안 했지만 일단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05년에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부 문서 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졌어요. 근데 정부가 그래서 이제 정부 문서를, 그러니까 65년 교섭 기록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교섭 기록을 공개하는데 그냥 문서만 공개 딸랑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생각을 잘한 거죠. 민간 합동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65년 협정에서 우리가 8억 불을 가져왔는데 그 8억 불에 의해서 청구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제4인 한인 문제, 그다음 원폭 피해자, 이 가운데 어떤 건 그 8억 불에 커버가 되고 어떤 건 안 됐는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강제동원은 들어가 있었다. 8억 불에. 그리고 안 들어간 게 뭐냐? 일본군 위안부, 그 다음에 제4한린 한인 문제, 또 그리고 제한 원폭 피해자. 요 세 개는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야, 70년대에 90억 원밖에 안 주고 한 건 좀 너무했다. 우리가 다시 신고를 받아서 보상을 해주자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2007년에 만들어서 그거를 집행을 합니다. 약 6천억 원, 6,300억 원인가 그리고 7만여 명 대상이. 그래서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에 일부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 가서 소송을 하다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해서 다 깨지다가 2012년 아까 말씀드린 민사일부 김능한 대법관이 그런 판결을 내리자 완전히 이거는 막 엉켜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8년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로 해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자료로서 1억 원씩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018년 10월 말까지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강제동원은 포함이 돼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상권 분립위에서 그건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러한 원인이 된 것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국가가 사법자제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런 외교적인 문제가 관련이 되면 외교부에 의견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의견이 오면 대충 그거를 반영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이태리나 그리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가지고 이태리에서 인정해줬어요. 그래갖고 이태리하고 독일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갔죠. 그래서 그건 주권 면제가 인정이 된다 해가지고 이태리의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고노요의 관방장관 담화 읽어보신 분 계세요? 자세히? 우리는 일본이 사과 안 했다고 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과 안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네? 거기 아마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원본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관심 있고 비판하고 뭐를 하려면 원본은 꼭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상당히 아주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적정 수준의 사과를 했다고 볼 충분한 그러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라야마 다마, 그 다음에 간나오토 총리 다마가 사실 이 간나오토 총리 다마는 제가 차관할 때 1차관할 때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때가 2010년입니다. 2010년이 어떤 해냐면 일본의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한일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할 소지가 있는 그런 해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의 민주당 정부였어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게 이거 서로 협력해서 좀 더 진솔한 사과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간 나오토 총리 담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뜻에 반한 식민지 지배 against their will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리고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라야마 다마 하지만 우리한테 더 의미 있는 건 저는 간 나오토 총리 다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한일 간에 막후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이런 담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0년은 별 문제 없이 그 당시에 이제 국내청에 있던 우리 도서를 반환했죠. 일본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은 2008년 후반부서부터 준비를 해갖고 2010년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상당히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게 2012년에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위안부 사과 관련해서 이게 하시모토 총리의 사과 서한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대체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고노다마의 내용을 여기다 옮긴 겁니다. 군의 관여하에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러니까 결국 군에 관여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 정부의 행위라는 거죠. 그게 명백히 드러났고, 그리고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그러니까 책임을 통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원래 일본에서는 민관 합동 모금을 합니다.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고 그랬고, 그걸 모금을 해서 그거를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주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위안부 할머니와 지원단체들이 반대하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60명이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7명 받은 거로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일본 정부 자료에 의하면 60명이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사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게 그런 점입니다. 뭐 요즘 윤미향 씨 사건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런 문제는 도덕적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추궁하려면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해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연구 많이 해야지 되고요. 이중행위하면 안 되고 약속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한번 읽어보세요.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저는 한일 관계의 이 발전 경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로 요즘 우리가 빠찡코니 뭐 오징어 게임이니 기생충, 이 우리 문화의 어떤 세계적인 부상, 여기에는 일본에 대한 대중문화 개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 당시 일본 과장을 93년부터 95년 했는데 그때는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전 대중문화 개방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화 산업이 좀 취약하니까 단계적으로 하자. 그런 제안을 했고, 뭐 저는 김대중 정부 때는 스탠포드 대학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사실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양국 간의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건 뭡니까? 양국 간의 협정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전에는 일방적인 거죠. 일본 내각 총리의 담화였잖아요. 그거를 한일 간의 공동 합의문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획기적인 일이었고, 거기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행동 계획대로 실행이 됐더라면 한일 관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과거사 문제는 계속 되풀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시푸스의 신화처럼 한참 올라가다 되돌아오고 올라가다 되돌아오고. 그래도 옛날엔 좋았던 게 뭐냐면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 떨어지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했어요. 2012년까지. 근데 2012년 이후에는 그냥 내리막 급전직합니다. 내려오다가 조금 뭐 소강 상태다가 팍 떨어졌어요. 그게 현상입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죠. 네. 그럼 현주소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경원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고 일본은 한국을 무시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과 뭐 대등할 정도는 아니지만 1인당 기준으로는 따라잡은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삼성, 제가 이 주일대사 할 때 NHK에서 삼성 특집을 3일간 했습니다. 그것도 황금 시간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삼성의 그 실적이 일본 6개인가 7개 전자회사 실적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 합해도 삼성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기아가 뭐 도요타를 위협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북미 시장이나 유럽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의 그 대일관에 우리의 대일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없이도 우리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중국이 확 커버리니까 중국의 그늘에 가려서 일본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믿고요.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일본을 경시하고 일본은 한국을 무시합니다. 이게 해봐도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본은 그거를 소위 골포스트를 바꾼다고 그래요. 뭘 하나 해서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문제를 하고 또 하면 되면 이게 엔들리스 게임 아니냐.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일종의 한국 피로증에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경원을 하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한국도 중요하고 한국의 일본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경원 현상이 생기면서 이 악순환 구조가 더 정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말입니다. 복합대전환입니다. 복합대전환이라는 건요.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팬데믹 있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탄소제를 2050년까지 해야죠. 그러려면 에너지 전환해야죠. 인구 절벽 있죠. 우리 0.81밖에 안 돼요. 출생률이. 조금 있으면은요. 아마 일본이 한 15년 전 겪었던 거 그대로 한국 사회가 비슷하게 겪을 겁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노동력이 떨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결국은 뭐냐? 소비가 줄어듭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지금 30년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인구 문제라고 봐야죠. 인구 문제가 이 디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디플레이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파이가 늘지 않으면은요 이윤 동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파이가 자꾸 주니까요. 젊은 애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도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우리 사회는 보는 게 젊은 사람들이 과당 경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우리는 예컨대 라인이 네이버 아닙니까? 그 라인이 지금 한 10억 목표로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없어요 그런 거. 반도체 한국하고 대만하고 미국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인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새 정부가 뭐 이 인구 문제를 적응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0.81에서 갑작스럽게 1.3 안 됩니다. 최소한도 1.3으로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일본은 1.3에서 1.12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환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일자리입니다. 우리 경제가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면요, 다 만사휴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올라타지 못하면 더 만들어낼 곳이 없어요. 제조업도요, 조선? 지금 뭐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40세 이상 근로자 없어요. 노동자 없어요. 한국 노동자 없어요. 그거 어디서 데려올 겁니까? 지금 나가서 키울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각 분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그 국내적으로. 근데 또 대외적으로 보면 어떠냐? 북한 핵무장 거의 다 됐습니다. 전술핵까지 다 개발해가지고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사일 방어만 뚫으려고 에이트킴스 비슷한 거, 이스칸데르 미사일까지. 왜냐하면 보통은 발사하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지니까 미사일 방어로 이제 때리면 되는데 떠가지고 내려오면서 기동을 합니다. 그럼 미사일 방어가 작동을 안 해요. 못 막아요. 거기에 핵탄두가 작돼 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CBM 개발해서 미국이 개입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너무 핵위협, 미사일 위협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만성이 돼서 그렇게 뭐 아이고 저거 뭐 미국 대상으로 한 거지 우리 아니다라는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중국 부상입니다. 중국 부상하니까 미중 격돌이 가장 최전선이 한반도 동북아입니다. 네. 그럼 우리 한 소용돌이 와중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공공재를 제공하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옹호해줬고 국제 수송로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또 시장과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트럼프주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에너지 98%, 식량, 제가 보기엔 쌀 빼면은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다른 자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어디 있습니까? 우리 5천만 시장은 택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력이. 다 해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도 복합이익이고 일본한테도 복합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내수가 우리보다는 좋지만 인구 문제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일 간에 이런 복합이익들을 헤쳐나가는데 서로 협력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호 경험하면서 쌈박질이나 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바보들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국 외교관 만나면요,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중국이 저렇게 되는 건 겁도 안 나느냐 이래요. 네. 그러니까 2035년이 되면요, 중국과 홍콩의 GDP가 미국과 일본의 GDP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중국의 GDP는요, 아시아 나머지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산당 일당 독재에 의해서 중화질서에 버금가는 그러한 국제질서를 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보지 않으면 정말로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이 한반도 주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북중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합이 자꾸 강해지죠. 근데 한미일은 한일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이 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러가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하면서 우리 영해도 침범하고 우리 방공식별 아디스도 침범하고 일본 것도 침범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싸워요. 이성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감정적으로 싸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는 이거 냉정하게 과학적인 근거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싸다 보니까 일본 나름대로 우리한테 투명하게 뭘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또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요, 잘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을 내면은 서태평양에서 조류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베링해를 거쳐서 카나다, 알래스카, 카나다, 그 다음에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갑니다.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가 이의 제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거기다가 병력을 안 하면 최고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서로 과학적으로 한일뿐만 아니라 주변 연안국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냥 감정적으로 후쿠시마에 원전 오염수 방수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자꾸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 레이더 조사를 했죠. 광개토대함이 독도하고 일본 동해 동쪽, 그러니까 일본 연안 사이에 대화태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북한 선박을 아마 광개토대함하고 우리 해경 경비정이 부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P2 초계기가 그거를 아마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 주장에 의하면 광개토대함에서 로콘을 했다. 로콘이라는 건 뭐냐면 사격 전 단계입니다. 로콘을 해서 레이저로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버튼 누르면 미사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콘은 상당히 일종의 비우호적인 행위죠. 근데 우리는 안 했다고 그러고 일본은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군사당국끼리 그냥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아베가 또 방위대신한테 올리고 방위대신이 또 관저로 가고 뭐 이러니까 우리도 그냥 계속 해군에서 하지 않고 자꾸 올라가서 합참 청와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에. 그 다음에 과거사 문제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위에 어퍼핸드를 쥐고 이 문제를 다뤘는데, 지금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공박을 합니다. 가해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 강제동원 문제 대법원 판결이 65년 협정을 위반했다. 즉 법과 약속을 어겼다. 그 다음에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함으로 해서 그것도 무시했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고, 그거를 국제사회에 방방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막 공박을 하고, 한국 보고 해결책 들고 오라고 하고. 네. 65년 이후 한일 관계사에서 유일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관계가 역정된 것은. 네. 그리고 재밌는 게요, 박근혜 정부 때는 원트랙을 우리가 했어요. 원트랙이라는 건 뭐냐? 과거사 문제 해결 없으면 양국 관계 없다. 그게 원트랙입니다. 투트랙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나머지 협력할 건 하자. 이게 투트랙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투트랙, 박근혜 정부 때는 원트랙, 일본은 아베 정부 초기에 원트랙, 아니 투트랙, 그 뒤에 문재인 정부 때는 원트랙입니다. 서로 입장이 이렇게 교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겉돌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이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과거사 문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역사인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1억 불을 일본에서 받아낸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1.8조 달러인가요? 우리 GDP가? 2.6조 달러죠. 1.6조 달러죠. 1억 불 받는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요한 이 정당성, 도덕적 우위 이런 거 잃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일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그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본인들의 과거사 인식을 똑바로 하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교육을 해야죠. 역사 교육, 역사 연구. 우리가 일본보다 더 연구해야지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옛날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학자들의 연구가 우리가 한 연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건 뭐 일본의 자료가 많으니까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해자는 우리가 더 많아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대사를 할 때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유태인의 모든 기록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독일한테도 얼마를 받아냈죠? 엄청난 돈을 받아냈죠. 그리고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 가운데 이제 추측국에 있었던 국가들로부터도 받고 그리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 아이히만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이히만이라는 거는 이 유태인 유태인의 소위 절멸 계획을 세운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죠. 그걸 끝까지 찾아가지고 아이히만을 사실 불법이지만 납치를 해서 이스라엘의 법정에 세워서 사용을 했죠. 그런 식으로 무지하게 했던 끈질기게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일본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싶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형법정주의에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우리는 뭐 먹고 살기도 바빴지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으로부터 돈 몇 푼 받아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그 요구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악순환 구조가 이제 정착이 되는 겁니다. 반일과 혐한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호감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일본이 7월 달에 통상 규제를 하죠. 우리를 백색 국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백색 국가에 들어가라고 권유한 건 일본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우리가 그게 뭐냐면 이중용도 품목, 그러니까 이 WMD 그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는 비확산 레짐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국내법적으로 다 완비하고 우리가 2003년에 그걸 다 마치니까 화이트리스트를 우리를 편입시켜준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통관할 때 백색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국가는 간이 절차로 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주면 올해 그 기간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한국 뺀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또는 LED 만드는 데 필요한 3개 소재에 대해서 그 절차를 취소해버렸죠. 그러니까 90일 내에 그걸 못 받으면 그 소재가 못 들어오고 소재가 못 들어오면 반도체가 올스톱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65년 수교 이후에 한일 간에는 일종의 정경분리의 일종의 말하지 않는 그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일본이 깬 겁니다. 2019년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한일 비밀보호 협정을 이제 완료시키겠다고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개입해서 겨우 지소미아 종료를 막았고, 대신에 그 아까 백센리스나 이 반도체 소재 상계 품목에 대한 한일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제대로 된 겁니다. 예.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2019년 말에 뭔가 좀 될 뻔했어요.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되면서 뭐 문 다 닫아버리고 하니까 그냥 뭐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2020년에는 한국에서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20년 9월이 되면 아베가 7년 8개월 만에 물러나죠. 그래서 스가 정부가 출범하고 이 당시에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2020년 하계올림픽이 1년 늦춰졌죠. 그래서 2021년 7월에 열리게 되는데 그때 평창 어게인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일 관계가 좀 어느 정도는 돼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 1월에 바이든 정부로 바뀌죠. 근데 바이든 정부는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통령 당시에 호주에 출장 가면서 하와이에서 한미일 차관회의가 있으니까 그냥 호주로 가지 않고 호주를 들렸다가, 호놀룰루를 들렸다가 호주를 가면서 한미일 차관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한미일 협력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중정책을 수행하는데 한미일 협력체제라는 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삐끄덕거리니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미국은. 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사실은 2020년 말에 좀 트라이를 한 거죠. 그리고 2021년 1월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위안부 판결에 당혹했다. 그 위안부 판결은 뭐냐면 위안부에 대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혹스럽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강제동원의 판결에 따라서 압류된 미쓰비시하고 일본제철의 압류재산 현금화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언급을 해서 좀 분위기를 띄웠죠. 근데 일본 정부는 냉담해요. 그 당시에. 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일본 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 현금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리세트를 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사전협의 대표단이 가서 상당히 뭐 기시다 총리도 만나주고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호의적인 분위기를 진짜 한일관계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 두 건에 대해서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고, 그리고 6월 1일 우리는 지방선거, 7월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야 안정정권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소수 파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하여튼 금년 상반기는 움직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하반기에 뭔가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과거사 문제가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현금화 문제를 잘 관리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회복, 그리고 조금 더 안정화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단계적으로 착실히 밟아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 부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사 반성은 쭉 진전이 돼서 왔는데 문제는 일본이 자꾸 그거를 무시하거나 또는 거기에 반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 외교관들을 만나면 한국 보고 골포스트 옮긴다고 하는데 니들은 아예 골포스트를 빼버리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골포스트 옮기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은 빼버리니까 더 문제다. 아베 총리가 매번 그 과거에 무라야마다마든지 간타마에 반하는 얘기 하지 않느냐. 그거 곤란하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일본 군국주의 부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저는 잘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군사력 증강하고 그전에는 소련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일본은 손 놓고 있어야지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일본의 평화헌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어떤 내부적인 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되지. 일본은 GDP 1%를 최근에 넘어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내년이면 우리 국방비가 일본 국방비보다 많아집니다. 지금 추세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구는 2.5배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군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계는 해야죠. 그렇지만 군국주의는 아닙니다. 일본의 국력에 대한 저평가,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요, 지금 플로우 면에서는 저성장이기 때문에 별로 뭐 이렇게 저거 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42년간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군대화를 했습니다. 쌓인 게 있습니다. 스탁이 있는 거죠. 부가 있는 거죠. 일본은 약 3조 달러의 해외 순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거 가지고 무역 적자 메우고 있습니다. 일본 우파 정치인하고 일본 사회를 동일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일본 우파 견제하고 경계해야죠. 그렇지만 일본 사회는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나면서 처음으로 일본 여론이 헌법 개정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변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평화 헌법화에서 일본 사회의 평화 지향적인 그 성향, 이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를 오히려 자꾸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보수나 우익을 견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베 총리가 처음에 당선된 2011년 선거에서요, 처음에 자민당 내에서 4등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8월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가시고 일본에서 센카쿠를 국유화하죠. 중국이 그냥 2010년, 2012년 일본을 그냥 그야말로 여러 면에서 공박을 했죠. 히토류 뭐 금지도 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 우경화하면서 아베 총리가 4등에서 1등으로 뒤바뀌고 총리로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했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뭐 꼭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우리가 일본 사회 전체를 보고 행동을 해야지 보수 우익의 일부만 가지고 그것만을 자꾸 상대하면은 잘못된 길로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한일 양국의 대미 관계, 저는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존재고 일본은 미국의 어떤 존재냐는 건 각각의 특이성이 있는 겁니다. 각각 유니크니스가 있는 겁니다. 그걸 비교해서 뭐 어디가 더 중요하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더 중요하죠. 왜 그러냐? 미국은 역외 세력입니다. 중국과 대치하는 상황 하에서
중국의 어떤 군사력을 전개하려면 일본 열도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일본 열도에 약 5만 명의 미군이 있어요. 우리는 28,500명. 우리는 전투병은 약 8,000명 여단밖에 없습니다. 공군 조금 일부 있고. 근데 거기는 항모만도 한 척 내지 두 척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 있죠. 그리고 F-35 전부 일본 열대 배치해놓고 있죠. 이런 것이 뭐냐? 결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는 더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 나름대로 또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일본이 못하는 거. 그걸 자꾸 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중요한 국가, 가치 있는 국가가 되면 되는 거지. 일본하고 뭐하라고 그거 갖고 뭐 코너스톤이니 린치핀이니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그런 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악화되면 어디가 피해 볼 거냐? 둘 다 피해 봅니다. 근데 피해 정도를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더 피해 봅니다. 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귀를 기울이는 건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듣습니다. 미국. 그거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뭐 잘못됐을 때 한국 통해서 좀 일본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죠. 네. 꼴대기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본 내 한국의 중국 경사는 굉장히 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국에 접근을 하고 일본과는 관계가 나빠지고 또 우리가 그런 빌미를 줄 만한 일들을 좀 했고 그렇지만 저는 일본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13년 주일대사 관두면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5,000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중국의 그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서 살아왔다. 거기에 다시 들어가라고? 내가 꿈도 안 꾸고 있고 그럴 리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중국에 경사하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네. 일본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지금은요. 완전히 일본 애들 우리 깔아뭉개고 있어요. 전략적인 협력 상대국으로 한국이 호주 다음이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제일 끝으로 갔어요. 동남아보다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일본을 가장 위협하는 게 어디예요?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최전선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이 지금 미운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뭐 안 맞으니까 미우니까 그냥 다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삭제했어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OECD 국가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한국 위상에 대한 일본이 아직도 우리 깔봐요. 그거는 고쳐야지 돼요. 네. 한국의 대등한 파트너 인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보니까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 인식 안 해요. 한일 관계가 나쁘니까 더 안 해요. 이거 고쳐줘야 합니다. 네. 협력이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기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일 간에 지금 아시아에서 선진국은 한국하고 일본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협력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 동아시아 질서가 평화롭게 또 우리가 원하는 자유주의 지역 질서가 될 수 있게끔 협력해야 하는 게 한일 양뿐이에요. 물론 미국이 이제 같이 해야겠죠. 상호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제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얼마든지 서로 협력해서 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4차 산업 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본 반도체 한국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대만한테 뭐 몇십억 불을 지금 주고 규슈에 일본 대만 반도체 업체를 유치해서 건설 자금의 3분의 1을 일본 정부 예산으로 대줍니다. 이거 웃기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은 중국 부상이나 북한의 위협 이런 걸 봤을 때 자연스러운 전략 파트너인데 지금은 뭐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핵 폐기하고 한반도 통일하려면 일본의 협조 필요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뭐 어떻게 돼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복구 잡으며 나올 곳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안 됩니다. 일본은 제일 이익을 볼 국가로 지금 카운트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아까 말씀드린 3조 달러의 여유 자금이 있어요. 그리고 ADB는 일본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고 그 한반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회방 놓으면요 안 됩니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축복, 블레싱을 해주도록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할 땐 참아야죠. 자, 기본 접근 방향은 제가 한자로 그냥 5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오해무지 편견 해소는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서로 그런 게 많으니까 저는 인적 교류를 아주 대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 교류도 대폭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저 빠찡코가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름 뺏기고 종교 뺏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뺏겼죠. 그거 아무것도 몰라요. 일본 그래갖고 일본에서 어떤 드라마를 했는데 자기 처음 알았다고 코멘트 갖고 왔어요. 그 요코하마 TV 회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저는 우리가 꾸준히 해서 일본 사람들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다음. 그 제안은 제가 쭉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예. 제가 좀 뭐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할 거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시간 가지고 정지웅 변호사라고. 그러시구나. 예. 그 아까 전에 널 앤 보이드,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아둔에서 잘 이해가 정확하게 안 돼서 그냥 널 앤 보이드는 우리가 원했던 것 같고 예. 일본에서 올레디를 거기다가 앞에 넣자고 했는데 그게 올레디를 앞에 놓으면은 일본은 무슨 그게요. 이익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널앤보이드 하면은 널앤보이드는 원래 원초부터라는 이니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부터 무효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해석하기엔. 근데 일본은 올레디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시점 또는 65년 국교 정상 시점 이후부터 널앤보이드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널앤보이드 무효의 개념과 올레디라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게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이걸 잘 들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전 세대에 구부패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적인 교류와 문화적인 교류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더 어떤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왜 그런 것은 한때는 뭐 학교 간에 자매 결연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되어 갖고 예, 맞습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 좀 털어갖고 움직이려는 그런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주일대사 할 때 약 160개의 지방교류 협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됐습니다. 160개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의 초등학교, 일본의 초등학교 사카팀, 그러니까 축구 팀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데 걔들이 와가지고 일본의 세 팀,
한국의 세 팀을 반반 섞습니다. 한일 A팀, 한일 B팀, 한일 C팀 해서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요, 떠날 때 애들이 다 울어요. 저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 많이 왔죠, 일본 애들. 그거 한일관계 나빠지면서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일종의 역사 화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963년에 드골 대통령하고 아데나워 총리 간에 엘리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소년 교류서부터 문화 교류, 정부 간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독일 외무장관과 프랑스 외무장관은 1년에 2번 만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문제 생기면 2년, 3년 안 만나요. 정상회담도 없잖아요. 이런 걸 타파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대폭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해에 한 2, 3만 명씩 서로 왔다 갔다 하게끔 청소년을요. 제가 대학교 때 갔는데도요. 그 기억이 평생 남아서 저는 이 할 일이 서로 잘해야 한국과 일본이 이 동아시아의 그 보루가 될 것이다. 아직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캐치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훨씬 더 저는 자신 있게 일본 학생들하고 교류해도 다 잘 합니다. 그리고 지금요 다시 하려고 밀고 있어요. 그렇게 나쁜데도 지금 도쿄 오사카에 가면요 굉장히 그 한인촌 그 이수연 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2001년 얘기니까 그분이 했을 그때 그 신오쿠보역 그 주변이 도쿄의 코리아타운입니다. 지금은 오사카에 또 코리아타운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미어 터진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일본은 전전 역사 반성하고 우리는 일본의 전후 역사를 평가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일본이 우리 경제개발에 도움 준 거 찾아보면요 엄청 많아요. 그거 우리 인정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인정해주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음수사원이라고 물 마실 때 샘물을 누가 팠는지 고마워하듯이 고마워할 건 고마워하고 니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일본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귀는데 힘들어요. 한 5년 정도 사귀면 그건 30년 가요. 40년 가요. 기업도 마찬가지. 일본하고 거래해 보실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신용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오래 갑니다. 일본하고는.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도 그렇게 하면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활용하고 또 한국을 일본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의견도 들어보고 할 텐데 제가 너무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9번 강의가 있습니다만 다들 아주 좋은 강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뭐 인터넷으로라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인터넷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고 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일 관계를 지탱하는 저는 큰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도 하여튼 한일 관계가 잘 되도록 이렇게 많이 애써주시면 그게 이 아카데미의 존재의 의의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9번 강의 잘 들으시고 또 많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